한국은 중국 무기를 훔쳐가 해외로 무기를 파는 파렴치한 국가입니다. 한국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날뛰고 있더군요. 아니, 여기는 공식적인 유엔 회의장입니다. 거짓말 그만하시죠. 미국의 유엔 사무국 회의장에서 한 무리의 중국인 사무관들이 기괴한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현무미사일이 중국의 기술력으로 만든 순수 중국산 미사일이라며 한국이 극찬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역겹다는 발언을 내뱉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선임 외교관의 단호한 일침 한마디에 중국인 사무관들은 그만 넋이 나가버리며 당황하고 맙니다. 대체 이곳 회의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유엔 사무국에서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는 델리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 유엔 사무국에 입사했을 때에는 세계 정세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며 지금에서야 다양한 나라의 군용 무기 지식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현무 발표는 탄두 중량 8톤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미사일 기술을 선보이며 현재 한국의 국방 기술력과 군용 무기 기술력이 얼마나 최상위 기술력인지 증명하는 결과물이 되었고, 이는 평소 군용 무기에 관심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선진국 생활에도 관심을 보여왔던 저에게는 매우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실제로 최근 한국의 국방 기술력인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력과 군용 무기 기술력을 합친 새로운 형식의 디지털 무기 결합 방식들은 그 자체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저희 선임 외교관님께서도 최근 5개월 동안은 오직 한국의 군용 무기 기술력에 대한 핵심 강연만 다루시며 한국을 극찬하시곤 하셨죠.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선임 외교관님의 강연을 듣던 도중 매우 기괴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선임 외교관님께서 한국의 현무의 기술력을 상세히 분석하는 것은 물론 왜 미래 기술무기 선진국의 선도 국가가 한국인지 강연을 진행하시는 날이었는데, 뜬금없게도 회의장에는 외국인 사무관들보다 중국인 사무관들이 더욱 많이 보였거든요. 평소 선임 외교관님의 강연은 대부분의 사무관들이 서양권 사무관들이었기에 저는 의아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선임 외교관님의 강연가 시작되자마자 왜 중국인 사무관들이 선임 외교관님의 현무 공개 발표 회의장에 일찍이 진을 치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임 외교관님께서 한국의 현무는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의 미래 기술력을 보여준 믿기 힘들 정도의 신개념 한국형 탄도 미사일이라는 발언을 내뱉자마자 회의장에 있던 중국인 사무관 무리가 단상 위로 올라와 기습적인 반박을 진행했기 때문이죠. 중국인 사무관들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선임 외교관님에게 현무와 관련해 보여줄 것이 있다며 강연 반박 시간을 달라며 억지를 부렸고, 선임 외교관님의 마치 마음대로 해보라는 듯한 동의에 그들은 쉴 새 없이 한국의 현무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사무관들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회의장의 사무관들은 저 중국인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며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인 사무관들은 뜬금없이 한국의 현무는 한국의 인질로 붙잡혀 있는 중국인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순수 중국의 미사일 기술력이라는 기괴한 발언을 내뱉었고, 그 이후로 한국은 현재 지상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돈조차 없는 가난한 나라라는 발언을 이어나갔기 때문입니다. 대체 현무가 왜 한국이 만든 한국 기술력 미사일이죠? 저희가 선임 외교관님의 강연가 시작되자마자 반론을 제기하고 질문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의 월급은 평균 10만 원밖에 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 병력이나 기술력이라고 해봐야 중국에서 파는 장난감 총보다 못한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은 현무라는 세계 최대 탄두 중량 미사일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여기서 한국을 잘 모르는 사무관들이나 선임 외교관님들은 한국이 오랜 시간공을 들여 미사일 기술력 개발과 탄두 중량 저장 기술력을 높여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한국 국방부의 거짓 전략이죠. 자,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평균 월급 10만 원. 한국인 국방기술력 직장인들이 현무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현재 미사일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소와 기술 능력, 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철강 물품들을 구매할 자본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은 이것들이 전부 불가능한 말 그대로 아프리카와 다름없는 가난한 후진국 그 자체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답은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주문 전국 무기기술자들이 이것을 대신 개발해줬다는 사실이죠. 놀랍게도 지금 한국의 내부에는 숨어있는 중국 기술자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 미래를 위해 국가 자체의 경쟁력이나 브랜드화를 상승시켜 놓을 이유가 있고, 세계 최고 선진국 중국은 이것을 오래전에 파악하고 알게 모르게 다양한 분야의 중국인 산업 전문가들을 한국 내부로 침입시켰죠. 그리고 그것은 무려 20년 그리고 30년이 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국방기술력에서도 이것은 당연히 이루어졌죠. 자본 능력과 무기 기술력이 뛰어난 중국이지만 다양한 군용 무기들을 개발하는 것은 어쨌든 인근 거주민들의 거주 안전성을 위협하고 자칫 잘못 미사일의 현장 검증 실패로 큰 사회 불안마저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중국은 중국의 속국인 한국의 땅이나 산들을 군사 무기 실험실로 삼으며 중국 기술자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시를 내렸죠.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현무가 바로 그것의 결과물입니다. 현재 아프리카와 다름없는 후진국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 심지어 현무는 세계 최대 중량의 탄도미사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이죠. 과연 이것이 한국인들이 개발했을까요? 아니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한국에 숨어있던 중국 무기기술자들이 개발한 것이 사실이죠. 한국은 기술력이 없는 후진국이고 돈도 없는 나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의 진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중국 기술자들에게 고액의 돈을 주고 중국인 기술자들을 매수해 이번 한 번만 한국 것으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것이 뻔합니다. 중국인 미사일 기술자들이라고 해봐야 10명도 되지 않으니 매수는 너무나 간단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 국방부의 비리 매수에 넘어간 것도 굉장히 분노할 일이지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 제일 먼저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것은 그 위대한 현무가 바로 중국 기술자들이 직접 개발한 중국산이라는 사실이죠. 최대 중량 사실상 핵미사일과 다름없는 탄도미사일인데 이것은 오직 선진국 중국의 기술력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지금 한국은 탱크마저 구매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고철 탱크를 수입해와 그것을 수리해서 다시 유럽 지역에 되팔이하고 있죠.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외국인 사무관들도 한국의 탱크나 군사무기들이 유럽 지역에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 그것이 쓰레기 탱크와 군사무기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겠죠. 이게 바로 저희 중국인들이 직접 나서서 반론을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의 국방 정세를 위협하며 오직 그들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중국산 탄도 미사일을 한국의 것이라고 속이며 현무라는 브랜드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나 의복인 한복, 중국의 대표 음식인 한식까지 전부 그들이 개발하고 오랜 시간 전통을 지켜왔다며 중국의 문화들을 강제로 약탈해왔죠. 만약 이번 현무도 이러한 진실을 저희 중국인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알리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한국의 중국의 최신식 미사일 기술력을 약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저희 중국인들은 한국의 현무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임 외교관님은 한국의 현무가 오직 한국의 기술력으로 개발된 믿기 어려운 실전 탄도미사일이라며 올려치기 하고 있죠. 저희는 이 강연 자체의 목적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평균 임금 10만 원인 한국은 현무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자본 능력도 없고 기술력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 있는 사무관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무는 한국에 붙잡혀 있는 중국 기술자들의 눈물이 섞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현무 5의 극찬들은 오직 중국만이 받아야만 합니다. 저희 중국인들은 현무의 진실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현무를 개발하지 못할 리가 없어요.
중국인 사무관들은 계속해서 한국의 현무 미사일이 중국 기술자들이 개발한 중국산이라며 침을 튀기면서까지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회의장의 사무관들과 선임 외교관님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중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사실상 국방 기술력을 다루는 나라들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지 못했던 것은 물론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탄도미사일들은 겉보기에만 미사일처럼 보일 뿐 그저 보여주기식을 위한 비어있는 깡통 미사일이라는 사실이 이미 미국 국방부에 의해 밝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2023년부터 국방 무기 수출력이 70% 이상 감소하며 국방력을 다루는 나라들 중 또다시 최하위를 기록했고 이러한 데이터 기록들만 보더라도 그 중국인 사무관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인지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중국인 사무관들의 1차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장에서는 끊임없는 야유 소리가 터져나왔고 한국의 현무는 또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세계 최대 중량탄 도미사일인데 거지의 나라 중국이 어떻게 그것을 가질 수 있겠냐며 회의장 사무관들의 강도 높은 일침마저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분위기로 흘러가자 중국 사무관들은 서둘러 발표를 마감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바로 그때 상황을 지켜보던 저희 선임 외교관님께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중국인 사무관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이어나가셨는데요. 그리고 선임 외교관님의 입이 열리자마자 중국인 사무관들은 입을 꼭 닫고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사무관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들의 기술력이 현무보다 낮은데 어떻게 중국 기술자들이 현무를 개발할 수 있죠? 선임 외교관님의 단호한 질문이 날라오자 중국 사무관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한 듯 보였고 심지어 한 중국 사무관은 현재 중국의 최신식 탄도미사일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기술이라며 이미 중국은 10년 전부터 현무의 기술력을 능가하고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쏟아내더군요. 하지만 선임 외교관님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무관들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이 현재 미사일 기술력을 숨기고 있다는 주장인데 안타깝지만 23년도 중국의 미사일 보유량은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위성 레이더에 감지된 대부분의 중국 미사일들은 그 속이 비어 있다는 사실상 보여주기식을 위한 깡통 미사일이라는 사실마저 치욕적으로 밝혀졌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현무를 이미 능가하는 미사일 기술력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특히나 22년도부터 중국과 한국의 군사무기 수출 지표는 이 기술력의 차이를 더욱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있죠. 안타깝지만 현재 한국은 당신들이 열등감을 쏟아내고 선동을 한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군사기술력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은 22년도부터 그들의 국산 신형 탱크와 각종 군사무기로 유럽권의 국방 기술력을 사실상 전부 장악해버렸고 그 품질 또한 완전히 인정을 받았죠. 실제로 폴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권 나라들은 지금 한국과의 군사, 무기 수입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무기 기술력의 자체적인 금전의 투자는 물론 자신들 나라의 군사무기 기술력까지 넘겨줄 테니 이를 능가하는 한국형 신형 무기들을 더욱 많이 개발해달라며 떼를 쓰고 있는 상황이죠. 즉 지금의 한국은 군사무기 분야에서 미국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특이점을 가진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 당신들이 그렇게나 대단하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군사, 무기 기술력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중국은 22년도부터 또 다른 군사 무기 드론의 수출에 힘을 써왔는데 그 기술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유럽권의 나라들이 모인 드론 무기 시연장에서 중국산 드론들이 단체로 움직임을 멈추고 땅으로 추락해버린 사건은 현재 중국의 군사무기 기술력이 얼마나 형편없는 깡통 수준인지 그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주고 말았죠. 또한 당신들의 또 다른 주장인 한국이 가난하다는 이유를 살펴보면 더욱 웃긴데요. 아까부터 계속 한국인들의 평균 임금은 10만 원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의 군사무기 기술자들이 받는 돈과 전혀 다르지 않으니 한국의 자본 능력으로는 세계 최대 중량 미사일 현무의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 주장 맞습니까? 그런데 단순한 난 인터넷 검색만을 해보더라도
우리는 현재 한국의 평균 임금과 생활의 질이 얼마나 높은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I에게 질문을 해봐도 이는 명백히 중국과 전혀 다른 차원의 임금 수준을 보이고 있죠. 중국 사무관은 한국인들의 평균 임금이 10만 원이라고 너무 가난하다고 했지만 놀랍게도 현재 한국인들의 평균 임금은 300만 원 이상으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장한 데이터와는 무려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결과네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중국인 사무관들이 주장했던 평균 임금 10만 원이 중국의 현지 상황에는 매우 적절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의 20대 임금을 살펴보면 10만 원부터 시작해 최고치인 20만 원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인 임금 통계 수치로 보았을 때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한 거지의 나라 국민이라고 할 수 있죠. 다소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현재의 중국은 그 정도로 가난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중국인 사무관들은 제 강연을 방해하면서까지 단상으로 올라와 당신들의 가난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네요. 심지어 당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과 관련된 발언들에서 한국을 중국으로만 바꾸면 전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이 아프리카와 같은 가난 국가라고 했지만 이는 오히려 중국에 적합하고 군사무기 기술력이 없는 최하위 후진국의 나라도 한국보다는 중국에게 더욱 적합하죠. 아니면 사무관들도 지금 한국과 중국에 따라잡을 수 없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의 격차를 실감하고 알고 있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 이러한 열등감에서 한국의 현무 기술력을 깎아내린 것이라면 너무나 안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또한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군사 무기들은 다른 나라의 것을 몰래 훔쳐와 고치거나 미국의 것을 그대로 카피하여 들여온 쓰레기 무기들 아닌가요? 즉, 지금의 중국은 중국 그 자체적인 보유 기술력으로 개발한 군사 무기들이 단 한 개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이러한 중국의 뼈아픈 진실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실전 무기 경험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1년 동안 비공식적인 실전 운용들까지 합쳐 30번이 넘는 군사무기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의 중국은 1년에 고작 한두 번 정도 훈련을 진행하고 있죠.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각 나라의 군사무기 데이터들 점수를 살펴봐도 한국은 90점 이상, 중국은 21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 전투 병력에서도 이는 큰 차이를 보이죠. 중국은 그저 군사병력의 인구수만 많은 구시대적인 전투 방식이지만 한국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식 군사무기 기술력과 전투 능력으로 사실상 한국의 전투 병력 1명이 중국 군사 병력 500명 이상의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의 중국은 한국에게 경제 성장 능력도 그리고 국방 전투력도 상대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네요. 혹시 더 할 말이 있을까요? 선동을 진행한 중국 사무관들.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단상에서 내려와 여기 회의장에 있는 사무관들에게 사과를 하세요. 중국인이라 죄송하다고 말이죠. 그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사과의 전부입니다. 현무는 중국산이 아닌 오직 정통한 한국산 기술력의 결과물입니다. 선임 외교관님의 단호한 일침이 마무리되자 회의장의 사무관들은 엄청난 환호성을 보냈고 분위기는 엄청나게 과열되어 인해 중국인 사무관들을 향한 야유로 또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면 중국 사무관들이 불쌍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시선에 가까웠고 10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현무가 중국산이라며 난리를 치던 그들의 모습은 기괴하기 짝이 없는 욕을 먹어도 싼 중국인들의 모습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중국 사무관들은 선임 외교관님의 한국과 중국을 팩트로 비교한 몇몇 자료들에 완전히 반박 전의를 상실한 것 같았고 선임 외교관님께서도 중국 사무관들에게 마지막으로 회의장 사무관들에게 사과를 하고 빨리 내려가라며 잠시 휴식 시간을 부여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방금까지만 해도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한 중국 사무관이 다시 책상 마이크를 붙잡더니 선임 외교관님을 향해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 속국의 군사 무기를 본국 중국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냐? 면서 뜬금없는 속국 내용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사무관은 한국은 5천년 전부터 중국의 속국인 나라였다며 지금 한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중국의 발생 기원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을 했고 이는 너무나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만 하더라도 저희 유엔 사무국에 있는 몇몇 중국 사무관들이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진행한 몇몇 동아리의 발언 사건들은 저희 학교에서 꽤 큰 문제가 되었고, 심지어 학교관리단 측에서는 한국을 아무런 이유 없이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중국 사무관들의 외부 강연 참여를 공개적으로 막아왔을 만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중국 사무관은 마치 자신의 세상 속에서만 갇혀버린 듯 아무런 논리도 이유도 없이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니 한국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중국이라는 말을 반복했고, 결국 회의장의 분위기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임 외교관님께서 그 중국 사무관을 저지하려던 찰나 회의장 한쪽에 있던 한 사무관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구하더니 그 중국인 사무관 무리들을 그대로 역관광하기 시작했는데요.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난 외국인 사무관은 한국이 중국의 속국인 이유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단 한 가지라도 말해보라는 단호한 일침을 날렸고, 그 중국인 사무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어진 외국인 사무관의 역관광 발언에 중국인 사무관 무리들은 몸까지 부들부들 떨며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인 사무관들은 하나같이 궁지에 몰리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니 그 어떤 논리도 이유도 필요 없이 중국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주장이죠. 도대체 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유를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당신들은 단 하나의 이유도 말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그건 그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것들을 논리나 이유로 가질 수 없으니, 그게 모두 한국이 중국의 속국인 이유라는 되지도 않는 이유를 발언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한국인과 중국인들의 생활 능력 차이는 좁힐 수 없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현재 중국에서는 도시의 전기 공급이 끊긴 지역들이 많아 지하철이 제대로 운행되지 않는 비율이 약 42%이며 이는 매우 높은 수치이죠. 이와 반대로 현재 한국의 도시 지하철 가동률은 10년 넘게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의 여행 선호도 지표를 살펴봤을 때에도 한국은 계속해서 경험하고 싶다는 답변이 약 84% 이상이었지만 에 대한 답변은 고작 3%밖에 되지 않았죠. 이게 바로 세계인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야이고 생각입니다. 즉 지금의 중국은 자국 경제가 박살났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보는 외부 경제의 시야에서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중국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당신들과 같은 선동 사무관들을 생산해내며 한국의 뛰어난 모든 것들을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한심스러운 일들을 덮기 위한 선동작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래전부터 중국 정부와 몇몇 법적 체계들은 이와 같은 쓰레기 같은 방식을 고집해 왔습니다. 과거 중국이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1차 생산 성장을 했을 때에는 덩덩거릴 수 있었겠지만 현재의 시대에서 효율과 기술 능력, 그리고 학습 방식이 중요해진 상황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완전히 압도하고 말았죠. 현무 5호의 개발도 이러한 결과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부분에서도 한국은 첨단 기술과 국방 무기, 기술력을 결합해 뛰어난 국방 방어막을 보이고 있죠. 이처럼 현재 한국의 선진국 기술 인프라와 혁신은 세계 시장에서 기술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마저 완전히 압도했고, 이제야 그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세계 최초 최대 중량탄도 미사일인 현무가 그 결과물이죠. 하지만 한국이 이처럼 뛰어난 선진국 기술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때 중국인들은 노숙자만 폭증하는 데이터를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가보면 도시 비율에서 약 30% 이상의 거주민들이 노숙자이고, 여기에는 평범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 직장인들마저도 포함되어 있죠. 놀랍게도 그들은 월급 10만 원을 받으며 노숙자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이것이 바로 처참한 가난 국가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국이 더 뛰어난 선진국이라는 헛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인 사무관들에게 진심으로 조언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돈을 빌려 한국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세요. 그럼 당신들이 그 단상에서 아무런 논리 없는 속국 발언을 내뱉고 있을 시간에 뛰어난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다른 중국인 사무관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한국을 속국이라고 하고 깎아내린다고 한국이 위협을 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현재의 한국은 그 어떤 나라들도 우러러보는 세계 최대 국가 안보국가 경제성장 국가로 성장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평생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제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폴란드에서 자라면서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제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었어요. 그래서 18살 아직 풋풋한 10대였던 저는 폴란드 방위군에 입대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의 기초훈련은 잔인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다리 들기, 점핑잭 달리기 등 강도 높은 체력 단련을 해야 했죠. 초기에는 근육이 계속 아팠어요. 새벽 5시에 침대에서 일어나 새벽 운동을 하는 것이 결코 익숙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운동을 매일 해야 한다는 것이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몸은 고된 새 루틴에 적응했습니다. 통증은 사라지고 새로운 힘과 능력에 대한 감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힘이 넘쳤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격 훈련 중에 기관총을 손에 쥐었을 때 전 세계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 막강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저는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사격은 곧 제 특기 중 하나가 되었고 200m 거리에서 어떤 목표물이든 완벽하게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총을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일은 눈 감고도 1분 안에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사격은 제2의 천직과도 같았습니다. 제 상사들은 제 실력을 알아보고 지금까지 본 여군 중 최고라고까지 불렀어요. 그보다 더 자랑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제 평생의 꿈을 이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노련하고 훈장을 받은 군인으로서 뛰어난 성과로 공로와 표창을 받은 저는 어떤 도전에 맞서고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조국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일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군 생활이 제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 헌신적으로 군 복무에 임했습니다. 저는 폴란드 방위군의 일원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더 많은 훈련을 위해 새벽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조금씩 힘들어졌습니다. 행군 훈련, 전투 훈련, 사격 훈련의 연속으로 하루하루가 반복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모든 것을 마스터했는데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반복된 일상과 업무들로 인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한된 여가 시간에 저는 단조로움을 깨기 위해 무엇이든 기대하며 시내로 나가곤 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시장에서 쇼핑을 하면서 세상 걱정 없이 함께 어울려 웃고 떠드는 폴란드 젊은이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은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겨우 20살이었는데 더 이상 열망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부대 친구들과 함께 외출을 나갔을 때 모든 것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술과 음식을 먹기 위해 활기찬 지역 컵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길을 잃고 공허함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새장에 갇힌 새가 자유를 갈망하는 것처럼요. 서울에 놀러와요. 복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이주한 제 친구 세르비가 제안했습니다. 서울은 정말 놀라워요. 흥분과 문화가 정말 많아요. 멋진 산을 지나는 하이킹 코스,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있는 길거리 시장, 수백 년 된 궁전 등 정말 마음에 들 거예요. 서울, 제가 가본 그 어느 곳과도 다른 이국적인 느낌이었어요. 해외에서의 새로운 삶과 그녀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음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곳으로의 모험,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이 필요했어요. 몇 잔의 술을 더 마시고 많은 대화를 나눈 후 우리 모두는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며 걷고 하늘을 보았어요. 저는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낙관적인 기분을 느끼며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이제 날개를 펴고 한국으로 날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다가올 여행 외에는 다른 생각은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여행 블로그와 관광 사이트를 샅샅이 뒤지며 서울에서 할 일을 조사했습니다. 불고기, 김치찌개, 비빔밥 같은 음식은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햇살에 젖은 절과 고유한 자연 경관이 담긴 사진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현대적인 도심거리의 번잡함은 모험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책을 읽고 여행 계획을 세울수록 이번 여행이 제게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꼭 필요한 여행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예약한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었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주 후면 지루하게 느껴지던 군 생활을 뒤로하고 완전히 낯선 나라를 탐험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펼쳐질 가능성에 대한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이 다채롭고 창의적인 문화는 군대 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에게 어떤 영감을 줄까요? 비행 전날 오후, 저는 해안가에 서서 수평선 너머로 해가 저물어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이 넓은 바다를 가로질러 먼 땅으로 항해할 것입니다. 물은 약속으로 가득 찬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짭짤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더 이상 익숙한 것에 집착하고 현재 있는 곳에 안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험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별일 없이 긴 비행을 마치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반짝이는 현대식 터미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제가 정말 한국에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긴장된 흥분의 물결이 저를 휩쓸었습니다. 공항의 반짝이는 바닥부터 이국적인 음식 냄새까지 모든 것이 반짝반짝 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군대 생활에서 반세기를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였죠. 저는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시야에 들어오자 저는 그 거대한 규모에 놀랐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아파트 건물과 반짝이는 유리 마천루가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경험해본 적 없는 분주한 대도시였습니다. 기차역에서 나와서 저는 분주한 도심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행복하게 길을 잃었습니다. 인도에 늘어선 노점상 세련되고 개성 있는 패션을 입은 현지인 레스토랑에서 지글지글 끓는 음식, 냄새 등 볼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현란한 네온사인과 거대한 비디오 광고판은 밝은 색상과 빠른 한글 문자로 제 눈을 현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금 압도적이었지만 좋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갈망하던 모험의 순간이었죠. 친구 세르비의 아파트에 짐을 내려놓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저를 데리고 북악산에 올라 탁 트인 도시 전망을 감상하는 첫 번째 여행에 나섰습니다. 긴 비행 끝에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좋았어요.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사방으로 펼쳐진 도시의 빌딩들과 아름다운 한강이 어우러져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그 모든 것을 숨죽이며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세르비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하이라이트라며 동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동대문 시장을 둘러보았는데 반짝이는 보석부터 한국 전통 의상, 군침 도는 길거리 음식까지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화려하게 칠해진 궁궐과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는 한국의 오랜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창덕궁 경내를 거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소박한 궁궐이 현대의 도심에 자리 잡고 5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왔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세르비는 또한 젊은 문화와 기발한 패션, 활기찬 밤문화로 가득한 트렌디한 홍대 인근으로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K-팝 포스터가 붙어있는 바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고 활기찬 젊음의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크게 웃고 평온함을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 새로운 경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설악산을 등반하기 위해 1시간 넘게 이동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이른 아침 공기를 뚫고 긴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은 수도에 쉴 새 없는 에너지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였습니다. 그리고 들쭉날쭉한 바위 봉우리들 사이로 펼쳐지는 탁 트인 산 정상 풍경은 힘들게 올라간 보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이킹과 산책을 마친 후에는 한국 음식을 즐겼습니다. 세르비는 김치와 불고기 같은 단골 메뉴 외에도 닭강정, 바삭하고 달콤한 튀김옷을 입힌 닭튀김, 채소와 소고기를 버무린 쫄깃한 감자국수인 잡채 등 제가 좋아하는 새로운 요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전에 먹어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맛에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서울에서 한 주가 훌쩍 지나갔어요.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새로운 문화에 빠져드는 것은 제가 바라던 바로 그 활력을 되찾는 경험이었어요. 하루도 같은 날이 없었고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이곳의 생활 속도는 저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밤이 다가오자 세르비는 제가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한다면 더 머물러요. 그녀가 재촉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아직 볼거리와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이제 겨우 거둣기로 경험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아직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국 일정을 3주 더 연장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풍부한 문화적 전통, 대도시의 활기, 놀라운 음식 등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느껴졌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동네와 명소를 찾아다녔습니다. 특히 수많은 분쟁에 참전한 참전 용사들을 기리고 비무장지대 근처에 있는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군인 출신인 저는 이 번화한 나라가 어떻게 수세기에 걸쳐 그토록 많은 전시 손실을 견뎌낼 수 있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신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 세르비와 저는 다시 홍대에서 즐거운 밤을 보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이 얼마나 기억에 남을지 미처 몰랐네요. 세르비와 저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금요일 밤을 다시 홍대를 탐험하며 보냈습니다. 첫 주에 이곳에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바도 돌아다니며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마지막 밤에 그 마법을 재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북적이는 펍에서 시원한 한국 맥주와 안주를 나눠 먹으며 시작했어요. 대학생과 젊은 현지인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보며 활기찬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모두들 패셔너블하고 에너지가 넘쳐 보였어요. 밤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분위기였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세르비는 제가 이번이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말이라는 사실에 약간 아쉬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가 멋지게 배웅해 줄게요. 그녀는 잔을 들었고 저는 이 놀라운 나라의 많은 것을 보여준 친구에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흥을 돋운 후 우리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케이팝 노래가 들리고 제가 꼭 먹어봐야 한다고 주장한 독특한 칵테일이 있는 댄스 플로어가 있는 여러 곳을 들렀습니다. 세르비는 수박소주나 한국 전통주인 막걸리 같은 조합으로 가득 찬 잔을 부딪히며 저의 모험적인 술 취향을 비웃었습니다. 취향이 독특하다고요. 한 번은 활기찬 클럽에서 세르비의 현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얼마나 빨리 저를 환영해 주었는지 놀랐고 저의 한국 방문을 축배를 들며 수줍고 어색했던 공기들을 그들의 활기찬 즐거움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곧 우리 모두는 댄스 플로어에서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칵테일을 너무 많이 마셔 취기가 가라앉자 세르비의 친구들이 근처 포장마차에서 야식을 먹자고 권유했습니다. 호떡을 먹어보지 않고는 한국을 떠날 수 없어요. 한 소녀가 열광했습니다. 저는 호떡이 뭔지는 몰랐지만 한국적인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아 따라갔습니다. 밤 공기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대학 본관 근처의 작은 포장마차에 도착했습니다. 친절한 아줌마가 우리를 열렬히 맞이해 주었습니다. 세르비는 이곳이 한국의 인기 길거리 음식인 호떡으로 유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곧 따끈따끈한 호떡을 나눠주는데 평범한 호떡이 아니었습니다. 흑설탕 견과류 꿀로 속을 채운 달콤한 호떡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쫄깃한 반죽과 녹아내린 속을 먹다 보니 행복해져서 친구들과 웃었습니다. 배가 부른 저희는 간식을 다 먹은 후 시내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선선한 밤바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붐비던 클럽의 퀴퀴한 냄새를 없애고 상쾌한 기분이 들도록 해주었습니다. 서울은 정말 잠들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시간이 늦었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발을 드나들고 네온사인이 거리를 비쳤습니다. 결국 저희는 늦은 시간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고 있는 노점상이 많은 작은 광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장난감 소총이 줄지어 있고 그 뒤에 표적벽이 있는 슈팅게임 카트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군가 관역 중 하나를 명중시키는 큰 소리와 함께 펑하는 소리가 들리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제대 후 총을 쏴본 적이 없었지만 익숙한 소리에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저는 부스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세르비에게 살짝의 취기와 제 컨디션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쳐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세르비와 친구들은 킥킥 웃으며 할 수 있다고 응원해줬습니다. 부스를 운영하는 나이 지긋한 한국 남자는 젊은 외국 여자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저는 도전적으로 카운터에 몇 원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소총을 손에 들고 넓은 자세를 취하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을 구부린 올바른 사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조준경을 집중적으로 내려다보는 동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잘할 수 있다. 내 실력 좀 보여줘. 숨을 들이마시고 조준하고 총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방아쇠를 2번 빠르게 연달아 눌렀습니다. 하지만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만족스러운 소리 대신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공허한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제가 놓친 건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총열을 내려다보며 다시 조심스럽게 조준점을 맞췄습니다. 숨을 내쉬고 발사. 이럴 수가. 또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몇 발을 더 쐈지만 모두 목표물을 빗나갔습니다. 아저씨 상인이 큰 소리로 웃자 친구들의 술 취한 격려가 장난기 어린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셨나 봐요. 저는 세르비에게 총을 넘겨주기 전에 수줍은 듯 말했습니다. 저는 제 실력이 부끄러워 그룹 뒤편으로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훈련된 저격수라면 쉽게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세르비에게 조롱을 당하는 대신 저는 그녀의 총알이 목표물의 가장자리를 간신히 비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총을 다른 친구 예준에게 넘겼습니다. 저는 예준이 연이어 총알을 완전히 빗나가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실력은 나만큼이나 형편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누구도 관역을 하나도 맞출 수 없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기분이 조금 나아지기 시작할 무렵 참전용사 모자를 쓴 한 노인이 주름진 얼굴에 즐거운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보러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가 대충 통역한 한국어로 상인에게 이 젊은이들에게 진짜가 뭔지 보여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카운터로 가더니 장난감 소총을 열심히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플라스틱 총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보다 더 서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넓은 자세를 취하고 2팔을 완벽하게 펴고 눈을 레이저로 집중했습니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10발을 연달아 빠르게 발사했고 각 총알은 만족스러운 탄성과 함께 목표물을 명중시켰습니다. 모두 관역의 중앙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저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손까지 떠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조준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남자는 제 놀란 표정을 보고는 자신의 실력에 비해 우리의 무능함이 재미있다는 듯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노신사가 다가와서 상인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믿을 수 없는 사격 실력을 본 새로운 남자는 비웃으며 진짜 사격이 뭔지 보여주겠다 는 뜻으로 이해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소총을 들고 완벽한 사격으로 첫 번째 남자의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첫 번째 아저씨도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총을 들고 연속으로 관역을 명중시켰습니다. 곧이어 나이 지긋한 한국 남성들이 점점 모여들어 이 사격 대결에 동참했고 각자 평생 해온 것처럼 손쉽게 관역을 명중시켰습니다. 세르비는 실제로 모든 신체 건강한 한국 남성은 군대에 가 사격 훈련을 받기 때문에 사격에 능숙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남성은 군사훈련을 받은 덕분에 사격 실력이 뛰어납니다. 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그 기술은 평생을 써먹을 수 있지요. 소총을 주고받으며 목표물을 연달아 파괴하는 할아버지와 아저씨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기술을 자랑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준비태세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한국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잘 훈련되고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로 자주 선전되는 군대의 심장부였습니다. 이곳에서 수세대에 걸쳐 훈련된 한국 군인들이 믿을 수 없는 정밀함을 자연스럽게 느끼며 깊은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관광객으로서 한국의 국방을 그토록 중요하게 만든 복잡한 역사와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협을 잊고 있었는데 이 남자들로 인하여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근한 할아버지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계속 길을 가면서 저는 서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화려했고 반짝였고 아무런 걱정 없이 처음부터 번성한 도시처럼 보였지만 그것들의 역사에는 그분들과 같은 선대의 사람들의 노력과 군사로서의 준비태세가 잘 갖춰져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들과 같은 어르신들 덕분에 서울이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더욱 성장하여 지금 같은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더욱 강해졌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 친구들은 철저한 보호 덕분에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깊은 밤에도 신나게 놀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았고 이 활기찬 문화가 번영할 수 있었던 봉사와 희생에는 할아버지들의 선대 군인들의 노고가 뒷받침되어 가능했음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 더 큰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음식 등산로 K-팝보다도 민간인임에도 전쟁이라는 아픈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완벽한 전투 태세를 갖췄던 할아버지. 군인들의 모습을 보며 폴란드에 돌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2주 동안 저는 고난을 극복하는 데서 오는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직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홍대에서의 다사다난한 밤을 보낸 다음 날 아침 저는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마셔서 머리가 약간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국 참전 용사들이 보여준 놀라운 사격 실력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실력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전에 느긋하게 휴식을 취한 세르비와 저는 오후에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수백 채의 전통 한옥이 늘어선 유서 깊은 좁은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화려한 건축물에 감탄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집 밖에 짧은 나무 의자에 앉아 나무 블록의 복잡한 문양을 열심히 조각하고 있는 한 노신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주름진 손이 안정적이고 정교하게 움직이며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내는 그의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올려다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가 다시 작업실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의 옛 풍습과 재능을 지켜온 이곳의 어르신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계속하면서 세르비와 저는 우리의 거친 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의무군 복무 덕분에 사격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런 기술이 몸에 배어 있죠. 저는 관역을 간신히 스쳐 지나갔던 기록을 보며 이 정도면 잘하는 거라고 그냥 넘겼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잠깐 군 복무한 건데 그렇게 사격을 잘한다고. 한국 사람들은 사격을 본능적으로 잘 아는 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도 훈련받을 때 그런 기술을 익혔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인정했습니다. 그 아저씨들이 제게 큰 도움을 줬어요. 우리는 제가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모든 한국 남성이 군대에서 얻은 사격, 전문성에 대해 진심으로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임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복무가 끝난 후에도 그 역량을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군으로 입대를 하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세르비에게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곳의 기본 훈련은 인간의 한계까지 경험하도록 하는 높은 수준이에요. 힘든 훈련들이 계속 있음에도 혼자만의 시간조차도 가질 수 없죠. 외부와 완벽히 단절된 공간에서 각 개인의 시간을 포기하고 오로지 국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녀가 한국 군사들의 혹독한 경험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국가를 위해 기꺼이 그토록 힘든 도가니를 통과하는 한국 남성들에게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아늑한 한옥 카페에 들러 전통차를 마셨습니다. 참전용사 어르신들의 예리한 사격 실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귀국할 때까지 1주 정도 남았었어요. 미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죠. 다음날 아침 저는 한국의 군사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전쟁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용된 탱크, 비행기, 총기 등의 전시물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일반 보병들을 기리는 섹션이었습니다. 훈련이나 전투 자세를 취하고 있는 신병들의 사진 앞에서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젊은 얼굴에서 제가 처음 입대했을 때 느꼈던 떨림과 용기를 똑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대륙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같은 것들을 느끼고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는 남과 북을 가르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철통같이 요새화된 국경과 유물들이 자세히 그려진 지도는 한국의 끊임없는 분쟁 대비 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 서서 저는 서울에 번성하는 에너지와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계속 다가오는 위협이 병치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협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고 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밖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는 거대한 군인 동상 옆을 지나갔습니다. 비록 청동으로 만든 동상에 불과했지만 이전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명령만 내리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젊은이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어 세르비에게 보내면서 그녀와 함께 실행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동네 포차에서 만나 파티오에서 술을 마셨어요. 근처 테이블에는 우리 또래의 남성들이 소주잔과 안주 접시를 앞에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지애를 나누며 함께 웃으며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와 실행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뭐예요? 세르비가 제 집중을 깨며 물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제가 세운 계획에 대해 약간의 자괴감을 느끼며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저번 밤에 베테랑 저격수들을 보고 나서 이곳의 군사훈련이 어떤지 살짝 맛보려고 생각 중이었어요. 제가 망설이면서 설명했습니다. 신병훈련 같은 걸 따라가게 해달라고 부탁해도 될까요? 세르비는 깜짝 놀라 눈썹이 치켜 올라갔지만 제가 진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통 신병훈련소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인을 들여보내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도시 외곽부대 사령관인 대학 동기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게요. 저는 그녀가 기꺼이 이 일을 도와준다는 사실에 흥분하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맥주잔을 부딪히며 저의 충동적인 새 목표를 응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우리는 기차를 타고 서울 외곽, 멀리 떨어진 미군 기지로 이동해 한국 사단과 시설을 공유하는 캠프로 향했습니다. 세르비의 대학 친구가 아버지의 군인 인맥을 이용해 기지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방문자 센터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거의 초조한 긴장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표정의 젊은 한국 대위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을 김영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인사를 주고받은 후 그는 저희를 따라 나가자고 손짓했습니다. 우리 훈련이 어떤지 보고 싶으시죠? 김영수가 우리를 이끌고 기지를 가로질러 나가면서 물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빠른 걸음에 맞춰 조깅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탁 트인 흙 훈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지금 신병들이 무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앞에 모인 병사들을 향해 손짓하며 설명했다. 신병들이 일제히 소총을 분해하고 재장전하는 연습을 하는 동안 군인의 구령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옆으로 물러나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30정의 총이 동시에 탄창을 장전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기름칠이 잘 된 하나의 기계처럼 각 동작이 일정했으며 깔끔했습니다. 몇 번의 완벽한 동기화 훈련이 끝나자 군인은 병사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병사들은 곧바로 정면을 응시하며 턱을 들고 일직선으로 정렬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으로 공기는 사기로 가득 찼습니다. 군인이 마침내 그들을 풀어주자 신병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들판을 가로질러 취사장을 향해 뛰었습니다. 우리 옆으로 힘차게 조깅하는 신병들의 모습을 보니 제 또래의 신병들이 지쳐 보였지만 의연했습니다. 그 다음 1시간 동안 김 대위는 기지의 실내 사격장 전투 시뮬레이션실 무술도장 체육시설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공간은 일반 시민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신병들이 엄격한 전투 민첩성 테스트를 거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남자들이 노련한 전사가 되기 위해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보여준 오랜 세월의 전문성은 운이나 타고난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땀과 눈물을 견뎌내며 해낸 끈질기고 훈련된 훈련을 통해 얻은 것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기지를 빠져나오면서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훈련 중인 장병들의 흔들림 없는 충성을 목격하면서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수호자들이 지키고 있으니 서울은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걱정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젊은이들의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피부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세르비와 저는 조용히 앉아 그 경험을 만끽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관광객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볼거리 외에 이곳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네요. 저는 집에 돌아간 후에도 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군의 불굴의 희생정신을 목격하면서 제 자신의 목표의식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라의 평화를 위한 그들의 이타적인 모습은 역경에 맞설 용기와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영감으로 제게 남을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남은 날들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육교 위에 홀로 서서 유리로 된 고층 빌딩과 바쁘게 지나가는 차들이 가득한 고속도로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매일 세련된 우아함 자유로움이 이어졌지만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희생정신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큰 짐들을 지고 비행기에 탄 채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큰 의미가 되어준 이곳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끝났지만 한국에서의 강력한 교훈은 저에게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더럽게 이럴 수가 있죠? 도저히 모시겠어요. 한 여성의 구역질 소리가 들리는 도쿄의 한 가정집. 그녀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8시간이나 시차가 차이 나는 곳에서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은 귀한 손님이 오면 남녀 성별 구분 없이 손님이 먼저 목욕을 한 물에 돌아가며 몸을 씻는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일본에 머무를 수 없었던 그녀는 여정을 변경해 한국으로 향했다가 이번에도 겉과 속이 다른 공통점을 가진 한국인들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런던에서 살고 있는 레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겪은 황당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 해요. 제 여행의 목적은 어린 시절부터 저의 절친한 친구인 루비의 약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루비는 한국어를 전공해 한국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아시아 취업센터를 다니다가 영국에서 만난 아시아계 남성과 사랑에 빠져 순식간에 미래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취업하기로 했던 계획은 접고 그 남성과 함께 일본 도쿄에서 신혼집을 차린다고 했어요. 그 남성의 직업이 거기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 정착하기는 어렵다고 들었고요. 이번에 아시아센터에서도 특강을 하기 위해 왔다가 제 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제 친구가 한국어를 배우러 갔던 길에 일본으로 시집을 가게 될 줄이야. 이건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어요. 루비는 일본에서 가장 먼저 서로의 가장 친한 친구만을 부른 뒤 소박한 약혼식을 하고 내년에는 영국에서 양가 부모님과 친지를 모아 크게 결혼식을 할 계획이었어요. 남편 측 지인들 3명 정도가 참석하는 아주 조촐하지만 소중한 약혼식을 진행할 예정이라 루비의 친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가장 친한 제가 참석하기로 한 거죠. 루비도 저도 친구를 많이 사귀는 편이 아니라 서로에게 서로는 굉장히 소중했어요.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어울리는 것에 대해 우리 둘은 그것이 굉장히 어지럽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죠. 어릴 때부터 루비와 저는 참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비슷했어요. 취향만으로 보면 쌍둥이라 해도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루비의 결정이 닿은 곳이라 더 기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여행은 왠지 가보지 않아도 루비가 결정한 거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루비는 벌써 도쿄에 둘이 함께 살 신혼집에 입주해 살고 있었는데요. 일본에 가기 전 한 번도 아시아 국가의 경험이 없었던 루비가 이 모든 일들을 갑자기 결정했다는 게 솔직히 그때까지도 잘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얼마나 좋길래 얼마나 확신이 있는 사람이길래 여러 생각이 들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국가에 대한 설렘과 오랜만에 절친한 친구를 만날 생각에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했어요. 일본에 도착하자 루비와 남편이 저를 마중 나와 주었어요. 떨어진 지 반년 조금 넘었던 상황이라 너무 반가워 끌어안고 소리를 지르며 어린 소녀들처럼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서로 안고 좋아하느라 인사도 미처 못했다는 걸 깨닫고 루비의 남편이 될 시미켄과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인상에 시미켄을 보고 사실 여기에만 말하는 거지만 살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간 봐왔던 그리고 알던 루비의 이상형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놀랐던 거죠. 하긴 결혼할 상대는 다 짝이 있다더니 제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결혼 상대는 다 의외의 사람과 많이 하더라고요. 반갑게 맞아주는 시미켄에겐 먼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왜냐면 제가 일본에서 머무는 동안 숙소를 따로 잡지 않고 신혼집에서 지내라고 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도 당연히 신혼집에서 머무는 게 실례라는 걸 알기에 극구 거절을 몇 차례 했지만 시미켄은 루비가 여기엔 친구도 없는 데다가 제가 오는 날만 꼬박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있는 동안은 그래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저를 설득했죠. 그래서 머물게 된 거지 절대 제가 돈을 아끼려고 그런 파렴치한 행동이 아니랍니다. 시미켄과 루비에게 하는 걸 봤더니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 분명했어요. 뭐 자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랜 친구와 낯선 나라에서 함께 이렇게 머무르며 지낼 수 있는 경험이 흔한 것도 아니고 저에게도 루비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았어요. 겨울에 일본은 런던보다는 추웠지만 그래도 관광을 다니기엔 참을 수 있었죠. 게다가 이왕이면 친구의 추천을 받으면서 더 편하고 즐겁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무척 기대가 됐어요. 친구는 신혼집을 채우기 위해 가구를 준비하고 비자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꽤 많아서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저는 루비가 본인의 볼일을 보는 동안 혼자 일본을 관광하기로 했죠. 한 번쯤은 꿈꿔봤거든요. 동양의 콘텐츠들을 보면서 일본의 거리를 혼자 걸어다니다. 마음에 드는 가게를 딱 발견해 어떤 메뉴인지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들어간 그곳에서 혼자 식사를 해보는 건 말이에요. 혼자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고 관광해 볼 생각에 어린아이처럼 해맑아졌죠. 이번 달 통째로 한 달이나 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왕 온 거 옆에 한국까지 들렸다 가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비용 문제가 부담스러웠죠. 그래도 일본은 지금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제 입장에선 가장 오기 만만한 물가의 나라였거든요. 한국은 일본에 비하자면 꽤 부담이었어요. 친구 약혼식이라 루비가 항공편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전 친구가 부담스러울까봐 거절했어요. 보통 외국에서 결혼식을 하는 친구들은 항공편과 숙소를 제공하는 문화가 있다는 건 알지만 가뜩이나 다른 나라에 와서 삶에 적응하는 친구에게 경제적인 부담까지 안겨주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순전히 제 사비를 털어서 왔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많은 지출은 줄이는 방향으로 여행을 마쳐야겠다 계획하고 있었어요. 우선 $200 정도만 환전해 왔죠. 루비에게 물었더니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비싼 목록을 살 계획도 없었으니 오히려 남을 거라 생각했죠. 지금 일본의 엔저 환율로 따져보면 $7면 1000엔이라 돈 쓸 재미가 있겠다 싶었어요. 영국은 최근 심각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 곡소리가 날 정도로 악몽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뉴스만 틀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기는 각종 문제에 대한 사건들로 도배가 되죠. 그래서 영국에서도 최근 도시락을 사 먹거나 카드 대신 현금만 쓰는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을 만큼 돈을 쓴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한데 오랜만에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도쿄는 원래 일본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만큼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꼽히는 곳이라 기대됐어요. 먹거리의 도시라 불릴 만큼 요토바리 거리의 음식 문화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오코노미야키와 타코야키를 꼭 도쿄에서 먹어봐야겠다. 위시리스트에 작성하고 왔거든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뭐 우리나라에 원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가봐도 되지만 도쿄 성이나 도톤보리 지구를 꼭 구경해보고 싶었어요. 음식과 쇼핑이 마구 어울려 있을 모습이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던 경험이었죠. 게다가 대중교통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 이동수단이 마땅히 없는 저도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모든 방면에서 최고의 도시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놀고 싶었는데 저는 난생 처음 시차 적응에 어려움이 시작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런던과 도쿄는 무려 10시간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거의 하루에 가깝게 차이가 나다 보니 시차 적응이 힘들었나 봐요. 이렇게 긴 여행은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루비와 반갑게 인사를 하긴 했지만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생체 리듬에 문제가 생긴 건지 토할 것 같은 증상과 미칠 듯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눈알이 타들 것처럼 따갑고 배가 고프긴 한데 물만 먹어도 토할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루비가 무어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멀미를 하는 건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집중도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런 제 변화를 저보다 빨리 알아챈 건 루비였어요. 루비는 아직 일본에서 시간이 있으니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자는 게 좋겠다고 권했죠. 욕심부리다 일본 전체의 일정을 몽땅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로 했죠. 루비의 집에 도착해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던 것 같아요. 잠시 누워만 있겠다고 하곤 세상 모르게 잠들어 버렸죠.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로가 여전했어요. 창 밖을 보니 벌써 깜깜하고 어둑해져 있었더군요. 겨울이라 그런지 해가 짧아 더 빨리 진 것 같았죠. 그래도 첫날을 이대로 누워서 맘보낼 수는 없었기에 벌떡 일어나 나갈 준비를 했죠. 방 밖으로 나가니 루비만 있더라고요. 저는 시미캣는 이라 물으니 시미캣는 우리 저녁에 먹을 거리들을 좀 사러 나갔고 루비도 제가 쭉 잘 줄 알고 운동을 가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운동을 갑자기 안 간다고 하면 그룹 운동이라 다른 사람들의 수업도 취소되기 때문에 꼭 가야 한다고 사정을 설명했어요. 일본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면서 말이죠. 게다가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시미켄의 동료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루비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에 오히려 잘 됐다며 너 운동 나가는 길에 나도 나가서 혼밥에 도전해볼래 라 말한 뒤 빠르게 나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전용 문화는 상당히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루비에게도 인터넷에서도 찾아본 내용이라 익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준비하는 시간은 노래까지 흥얼거리게 되었는데요. 조그마한 가방에 여권과 환전해온 현금들을 챙긴 후 외투를 껴입었습니다. 저녁이라 아까보다 더 나가는 길이 추울 테지만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를 설레게 만드는 기분의 추위도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깜깜해진 저녁거리에 여자 혼자 외출을 할 수 있다니 그것도 차를 탄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능하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총기도 없이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히 이색적인 경험이었어요. 피곤함이 좀 해결되자 아까 참았던 배고픔이 순식간에 몰려와 정말 너무나 허기진 상태가 되었어요. 몸의 모든 기운이 쭉 빠지며 걸어갈 힘도 없었죠. 뭐든 빨리 입에 넣어 먹고 싶었지만 일본에 왔으니 아무거나 먹기는 아깝다 생각해서 꼭 일본 식당에 가서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루비와 걸어나가 1시간 뒤 운동 끝나고 연락해 만나기로 했고 그동안 혼자 식사를 할 곳을 찾기로 했죠. 정말 영국과는 다르게 이 늦은 시간에 걸어다니는 사람도 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식당으로 보이는 곳들은 불을 꺼둔 것 같았죠. 저는 할 수 없이 술 종류도 팔면서 음식을 파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아무 데나 들어가 무작정 도전해보는 혼밥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영국은 대부분 저녁에는 본인을 각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홈파티 문화가 대중적인 편입니다. 저녁에 돌아다니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 게다가 영국은 늦은 시간에 대중교통도 없고 택시가 있지만 잡는 것도 리버풀이나 샌프란시스코가 아니고선 매우 힘들고 요금도 상당히 비싸 부담입니다. 혹은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지만 이 역시 기사를 배정받기 힘들고 높은 이용금에 게다가 신원 보증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 위험할 수 있죠. 술 한 번 마시려고 턱없이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하거나 자신의 안전을 운명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그러느니 그냥 편하게 집에서 천천히 길게 마시며 파티를 하는 문화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저녁 늦게 하는 펍이나 술집도 있지만 대부분 건전한 곳이 아니거나 나쁜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 확률이 높아 평소에도 겁이 많은 저로서는 한 번도 어두울 때 우리나라의 그 어떤 술집도 이용하질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리버풀에서만 경험해 본 것 같네요. 우선 일본의 첫 식당이었던 그곳은 내부를 살펴보니 이상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는 곳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대신 걱정이 있었죠. 영국식 바나퍽은 정말 간단한 스낵류의 안주만 있어서 제발 먹을 것이 있었음 좋겠다. 기도하려 했는데 다행히 일본의 매장에서는 영국보다는 다양한 음식이 있는 것 같았죠. 모두 일본어로 쓰여 있어 휴대폰으로 찍어 번역기에 번역을 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직원이 다가와 음식 2접시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멕시칸 음식점에 가면 퍼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나처 같은 거라 생각했어요. 너무 배고픈 저는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로 주세요. 라고 쓰고 허겁지겁 먼저 내려놔준 접시에 놓인 음식을 먹으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고파서 그런지 제가 주문한 메뉴가 나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것 같아요.
드디어 제가 주문한 볶음 우동이 나왔고 먹어보는데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제가 아직 시차 적응 여파로 속이 안 좋은가 간을 못 보겠는 거예요. 제가 이 음식점에 들어와 먹은 음식은 총 3가지인데 맛이 어찌 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특유의 버터의 느끼함도 아닌 게 뭔가 리치한 느낌의 기름도 많고 특히나 너무 달았어요. 결국 저는 다 먹지 못하고 남긴 뒤 계산을 하러 갔는데 제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왔어요. 내가 생각보다 더 비싼 음식을 먹었나 보다 그때까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제가 멍청했네요. 그렇게 다음날도 또 저는 홀로 거리를 걷다 마음에 드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먹었던 제 혀가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날 식사에서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어제 먹었던 다른 음식점의 요리와 거의 비슷한 맛이 났어요. 일본은 레시피가 다 똑같은가요?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또 일본의 음식들은 너무 작았어요. 영국은 항상 전보 사이즈의 재료를 웬만하면 아끼지 않는 편인데 일본은 화장지도 유산지보다 얇게 만들어 쓰는 걸 보니 어떤 나라인지 점점 알 것 같았어요. 일본의 화장지 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한 번 쓰기 위해서는 손가락이 뻥뻥 뚫고 나갈 정도로 약한 화장지는 변기에 잘 내려가기 위해 물에 잘 녹는 재질을 사용해서 그런다는 거지만 그래도 편안하면서 자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지는 못하는 건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 혼자 다녀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볼만한 곳이 있지는 않았어요. 영국과는 확실히 다른 비주얼이었지만 막상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일본 엔저 현상을 믿고 적게 환불해온 것이 너무 짜증났어요. 짜증이 팍팍 나 있는 저를 보며 루비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서 저는 제가 몇일간 사용한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 같다며 친구에게 짜증을 토로했어요. 그러자 루비는 설마 말도 안 돼, 내가 잃어버린 아냐 라며 제 말을 처음엔 믿질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영수증이 있나 보여달라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영수증은 꼬박꼬박 모아둬서 다행스럽게도 루비에게 보여줬죠. 루비는 제 영수증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에게 받는 금액과 내국인에게 받는 금액이 달라도 너무 다른 차이를 본 것이었죠. 저는 일본에서 갔던 음식점 모든 곳의 맛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나마 괜찮았던 건 직원분들 모두가 굉장히 친절하시고 선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서 그게 참 좋았는데요. 웃는 얼굴 뒤로 일부러 제가 안 시킨 메뉴들도 추가해둔 다음 저에게 그것들을 다 추가한 금액으로 결제를 했어요. 또 제가 다녀온 곳 중 영수증에 있는 음식점이 실제로 한 곳은 루비의 단골이라 그녀는 그 가게의 정확한 메뉴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사 먹는 것과 저에게 제시한 금액이 너무 심각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메뉴도 똑같은데 저에게 받는 금액이 너무도 크게 부풀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걸리면 몰랐던 척하고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첫날 저녁에 나가 먹었던 작은 접시는 나처같이 그냥 서빙해서 주는 서비스 음식이 아니라 그것도 또한 결제해야 하는 메뉴라는 사실을 듣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일본 직원들에게 그 금액에 대한 걸 안내받지 못했다며 따져봐도 일본어로 메뉴판에 다 설명이 써 있다고 했죠. 모르는 게 죄인 거죠. 일본어를 모르니 써 있는 말이 눈앞에 있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걸 다 결제한 거죠. 주간과 야간에 운영하는 음식점에 따라 식사의 가격도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저녁에 식당도 자주 이용했어서 예상했던 보다 더 빨리 환전해온 현금을 몽땅 다 사용한 것 같다는 결론이 났죠. 저의 영수들을 꼼꼼히 살펴본 루비의 표정은 정말 서늘했습니다. 그렇게 화나 보이는 건 정말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루비는 정말 제대로 열받으면 나오는 특유의 표정이 있는데 그때가 딱 그랬죠. 루비는 저에게 안 되겠다며 몇 가지 일본 쇼핑이나 음식점에서 주의하면 좋을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외국에서 온 관광객 대상으로 한 범죄나 사기 행각은 요새 상당히 진화하는 추세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일부러 결제해서 오류가 생긴 척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말해주었어요. 수법은 정말 치밀하고 상상을 초월했죠. 저는 루비의 말을 들었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죠. 저라도 어떻게 화가 안 났겠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이런 일로 화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으니 애써 괜찮다며 그녀를 다독여 루비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미켄가 오늘은 저희를 위한 저녁을 차려놨더군요. 열도 받았는데 오늘은 우리끼리 집에서 맘껏 먹으며 즐기기로 했죠. 맥주를 정말 좋아하는데 일본도 맥주가 유명한 브랜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싶은 맛이 많았어요. 맥주를 마시다 보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캔이나 먹었을까? 제가 취기가 올라왔는지 목소리가 자꾸만 커졌어요. 자꾸 커지는 저를 필사적으로 중재하는 시미켄과 루비. 그 이유는 일본의 집들은 대부분 오래전에 지은 가옥의 틀로 만들어진 곳이 대부분인데 방음에 아주 취약하다고 했어요. 저도 옆집에서 크게 이야기하면 다 들렸으니까 아마 제 목소리도 다른 집들에 쩌렁쩌렁 들렸겠죠. 이 쿠타는 영어를 말하는 건 어려워했지만 알아듣는 건 선생님답게 뛰어나 루비가 통역을 도와주며 셋은 조금 느리지만 셋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나갔지만 솔직히 좀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오랜만에 만나 이 시간에 이렇게 맥주를 먹는 시간인데 이 시간조차도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즐길 수 없다는 게 짜증날 정도로 싫게 느껴졌죠. 절친한 우리 둘은 계속 끊임없이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서 서로 수다가 끊이질 않았어요. 해도 아직 이야기해야 할 주제가 넘쳐났죠. 하지만 이걸 계속 작게 이야기하려고 억지로 노력하니까 목도 찢어질 듯 아프고 어지럽더라고요. 아니 가장 편해야 할 공간에서조차. 일본인들은 남을 신경 쓰며 살아야 하는 특이한 이 문화의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런던에서 평생 자란 저와 루비에겐 이런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소리까지 다 투명하게 들리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낯설고 힘든 마음일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은 웬만한 곳 아니고 서는 마을 형태로 이루어져 각 집의 간격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웃들과 혹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시끄럽게 웃고 떠들어도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장점이 있죠. 다들 힘들게 일하다 돌아온 집이라는 개인적인 공간에서조차 매 순간 남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까? 신경 쓰는 일본의 문화는 확실히 제 스타일은 아니었죠. 맥주를 많이 마신 것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화장실을 다녀야 했는데요. 화장실을 열 때마다 일본의 화장실은 적응이 안 돼 미치겠다 싶었어요.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바로 변기 뒤에 세면대가 달린 거였는데요. 변기 물탱크 수전은 볼일을 보고 내리면 탱크에 물이 차오르는 방식인데 뭐 깨끗한 물이 변기에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저는 결코 여기서 씻고 요리를 하거나 아이를 만지고 싶진 않을 것 같았어요. 우액 소리가 절로 나왔죠. 게다가 변기에 달린 세면대에서는 액체든 고체든 금방 망가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며 비누도 못 쓴대요. 그러면 도대체 그게 왜 거기 있을지 그 필요성에 대해 전혀 모르겠다 싶었어요. 저는 이제 좀 씻고 쉬어야겠다. 말하고 씻으려 가려는데 루비가 갑자기 저를 위해 목욕물을 받아두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좀 황당했어요. 남편이 있기도 한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었죠. 그리고 일본 화장실은 쓸 때마다 불편한 게 건식 방식이라 다 사용 후에 물기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일본의 욕실과 화장실은 정말 특이한 방식이었는데요. 변기와 거기에 달린 세수 수전이 설치된 곳 하나, 그리고 샤워기와 욕조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들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보통 영국에서도 나눠놓긴 하지만 이렇게 아예 방이 다른 구조는 아니었죠. 방이 다른 건 저는 좀 불편하게 느껴졌죠. 게다가 전체가 다 방바닥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한번 씻고 나서 물기를 닦는 일이나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 보였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건식 화장실이 얼마나 많은 세균을 가지고 있는지 봤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점이 왠지 제가 일본을 와서 느낀 일본에 대한 이미지와 비슷한 것 같더군요. 1m도 채 안 되는 욕조에서 180이나 되는 저는 정말 답답하고 좁게 느껴졌어요. 뭐든지 큼지막하게 있는 영국에 있다가 일본의 조그만 문화에 적응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친구가 받아준 물이니 마무리를 잘하고 나가야겠다 싶어 깨끗하게 정리해두고 욕조에 물을 뺀 뒤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다 씻고 밖으로 나가자 설마 물을 빼고 나온 거냐며 루비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 친구가 이런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매일매일 반신욕을 하는 사람이 많을 만큼 목욕이 특별한 의미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일본은 대부분 아주 작은 집에서도 웬만해서는 욕조가 필수로 있는 게 문화라고 했죠. 참 이상한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욕조를 둘 바에는 집안의 공간을 늘리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고 말이에요. 일본은 정말 독특하게도 미리 받아둔 욕조의 물로 손님들이 먼저 사용한 후 그 다음 손님이 나오고 나선 그 사용한 물로 가족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차례로 사용하는 관습이 있다고 했어요. 솔직히 충격적이었어요.
샤워가 대부분인 영국인의 입장으로는 누구나 경악할걸요. 일본에서는 목욕은 여독을 풀고 병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지혜라고 일본인들은 여겨왔고,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이렇게 접대를 한다고 했죠. 이해가 안 가도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나라의 문화이기에 이해하고 싶었어요. 저는 선생님인 시미켄에게 목욕을 그렇게 하게 된 까닭이 도대체 뭔지 물었죠. 그러자 일본은 난방시설이 취약해 난방용품 옆이 아니면 춥기 때문에 목욕통에 들어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 온기로 잠을 자기 위함이고 고온 다습한 날씨로 목욕을 많이 하게 됐고, 화산의 영향으로 온천이 발달하면서 목욕을 하는 건 일본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중요한 의미라는 걸 알았죠.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적응하기 쉽지 않은 일본에서 점점 마음이 떠나가려 했지만 겨우 마음을 붙잡고 루비와 시미켄의 소중한 약혼식에 참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이나 더 일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겹게 느껴졌어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죠. 몸과 마음이 힘드니까 엄마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곧 크리스마스라 원래는 제 인생 처음 일본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를 계획했지만 여기 있으면서 피곤한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 그냥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자라났죠. 루비에게 저는 일본에 있기 싫다는 말 대신 부모님 핑계를 대며 안 그래도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한 당일 비행기 표를 변경하기 전에 할 일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뭘 살까 고민하던 끝에 도쿄에 오면 반드시 들리면 좋다는 돈키호테를 방문하기로 한 거죠. 좀 있으면 사람들이 붐빌 시간이라 빠르게 움직여야 했어요. 돈키호테는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할인 가게로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가득할 수 있는 쇼핑의 천국이라 할 수 있죠. 1일부터 화장품, 전자제품, 식품, 기념품 등 여기서만 다 사도 될 정도라 저는 돌아갈 때 부모님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여기서 사야겠다 싶었어요. 원래도 외국 여행객들이 상당히 붐비는 곳이라 저는 가장 붐비지 않는다고 알려준 시간에 방문했죠. 그 시간에 왔는데도 정말 제 벨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많은 인파가 있었어요. 솔직히 너무 시끄러워서 멀미나 토할 것만 같았죠. 왜 아무도 사람들 통제를 안 해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저는 빨리 계산하고 나가려고 손에 닥치는 대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바구니에 넣고 결제줄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한시라도 빨리 이 공간을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었어요. 긴 줄을 기다려 드디어 제가 계산할 차례가 왔습니다. 직원분은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친절히 반겨주셨죠. 일본 사람들은 참 친절하긴 한 것 같았어요. 봉투에 담는 것도 빠르게 도와주며 끝까지 웃는 얼굴로 인사해 주었죠. 두 손가는 힘껏 들고 얼마가 나왔는지 가격을 확인했더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온 거예요. 제가 가격표를 잘못 본 건지 의아했죠. 당황스러워 영수증을 보면서 적힌 내용이 뭔지 번역을 해보려 동동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 영어로 저기요 라는 소리가 들렸죠. 그 한마디로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아챈 수 있었어요. 일본 사람의 발음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한국인으로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영수증을 보여줄 수 있냐는 겁니다. 제 영수증과 제가 산 목록들을 살피던 그녀는 데스크에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더니 저에게 다가와 저를 불렀죠. 환불받으라면서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했지만 그녀의 리드로 다시 환불의 결제를 할 수 있었죠. 27% 정도나 줄어든 금액이 원래 제가 샀던 금액인데 계산이 잘못된 건지 그때까지도 무슨 일인지 멀뚱거리고 있었어요. 그 후 그녀의 입으로 들은 말은 소름이 다 끼쳤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실 수 있고 정말 주의해야 하는 거니까 꼭 참고하고 기억해 주세요. 돈키호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 같은 외국인 관광객인데요. 그 사람들이 일본어를 잘 모르고 대량으로 산다는 점을 이용한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제가 산 것들을 하나씩 번역을 돌려가며 살펴보니 제가 산 것들보다 훨씬 많은 수량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최근에 그래서 두세 개 이런 식으로 품목별로 개수 수량을 통일해야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했죠.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일본의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라 모르면 당해버리고 관광객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환불을 하러 올 경우도 적어 그들에겐 아주 쉬운 타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아니 도쿄는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관광이 주경제. 원천이면서 어떻게 관광객들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 치가 떨리더군요.
저는 저를 도와준 여성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녀는 이미 갔더군요. 저 멀리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수하게 도와주기만 하고 가버린 거였죠.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낑낑거리며 다시 루비의 집에 돌아왔어요. 루비는 볼일 보러 가고 시미캣는 출근을 해서 집은 텅 비어 있었죠. 저는 물 한 잔 벌컥벌컥 마시고 이내 노트북을 켜 항공권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실망스럽기만 하던 그간의 날들을 돌이켜보며 잠시 멍 때리다. 아까 그 여성이 도와준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러다 바로 캐나다에 가지 말고 저의 크리스마스를 한국에서 보내는 것도 좋겠다 싶었고 그냥 생각났을 때 목적지를 변경해버리며 질렀습니다. 루비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부러워하면 서독 일정이 맞지 않아 못 가는 것에 대해 아쉬워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냥 필 꽂히는 대로 그렇게 한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한국에 가보니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치안을 자랑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뭘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저녁 문화는 일본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였죠.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부터 아무것도 잘 모르고 간 제 눈에 좋아 보이는 것 투성이었어요. 기가 막힌 인프라는 설명으로 표현이 안 됐죠. 특히 크리스마스 날은 한국에서 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엄청나게 큰 규모의 브랜드 정도만 운영을 하고 대부분의 상점은 무조건 닫아 사실 집에서 홈파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갈 곳이 마땅치 않은데요. 한국은 갈 곳이 오히려 너무 많아 선택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에어비앤비 앱을 사용해 한국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예기치 못한 데서 무릎을 탁 치게 한 일도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에 물을 트는 방법이었는데요. 한국 화장실은 온수 조절을 아주 편하게 하나로 움직이며 조절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영국은 냉수와 온수를 트는 양측을 돌려가며 두 개를 조금씩 움직여 온도를 미세하게 맞춰야 하는데요. 한국 같은 샤워기로 다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벽면에 붙어 있는 형태가 많아 간혹 잘못 온도를 지정할 경우 그 물을 그대로 들이맞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있다면 특히 뜨거운 물을 조심해야 해요. 우리에겐 이런 불편함이 일상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편리한 건지 미처 모를 만큼 일상이라는 거에 부러움이 가득했어요. 아, 그리고 영국은 머리만 감는다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샤워죠. 그런데 한국은 샤워기가 길게 달려 고개를 숙여 머리만 감을 수도 있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부분이었어요.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영국과 다르게 세면대에 물이 계속 흐르고 빠지는 영국 같은 세면대 구조가 아니라 한국의 세면대는 구멍이 막혀 세면대에 담을 수 있어서 신기했어요. 한국의 여기저기에서 얼마나 한국 사람들은 참 머리가 비상한지 느껴졌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깨달은 건 두 나라의 사람들이나 문화는 멀리서 보면 비슷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경험하니 그 다른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속과 겉이 다른 나라라는 건 둘 다 같은 것 같아요. 일본인은 친절하고 웃는 얼굴을 안에 간직한 속마음엔 알 수 없는 표정을 한 의문스러운 사람이 들어가 있는 듯했고 표정이 없는 듯 의도를 모르겠는 한국인들은 사실은 그 마음속엔 진심의 친절함이 있어서 둘 다 결코 경험해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게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죠. 제가 오늘 익힌 글을 쓴 이유는 경고하기 위해서예요. 저처럼 여행 가는 설렘에 취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겪은 것들을 그대로 당하실 수 있어요. 절대로 웃는 친절한 것들을 보이는 대로 믿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만약 아시아 국가 중에서 여행을 가시겠다면 저는 망설일 것도 없이 한국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온타리오로 돌아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 취업을 준비하려 하고 있죠. 루비가 제가 취업하기 전에 한번 한국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번에 여행을 함께 가게 되면 루비가 저에게 해줬던 것처럼 한국에 대해 설명하고 리드해주며 루비의 첫 한국 여행을 좋은 기억으로만 채우게 해주고 싶네요. 저도 자주 여행을 다녀보려고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결국 그런 기억들이 쌓여 나중에 삶을 살아가는 소중한 기회이자 원동력이 될 것 같거든요.